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수학부의 김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오픈키아스 리스트해준 강연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대한 수학자들의 고찰과 여러 가지 발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수학적인 발전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대 수학이 어떻게 이 불가능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갈루아, gödel, 튜링, 힐버트 이런 분들의 업적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등과학원 키아스의 모토가 Imagine the Impossible입니다. 그래서 Imagine the Impossible, 벌써 이름에 불가능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불가능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겠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핸드폰 없이 살기? 그죠? 아니면은 매우 어려운 일들을 지칭할 때도 우린 이런 말을 해요. 컴퓨터의 암호 풀기. 그죠? 어떤 때는 어떤 사실이 그냥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보다 2배로 빨리 달리기. 그거는 이미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에 위배되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아니면은 도저히 어려워 보이는, 정말 한 1000년 안에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술, 과학을 지칭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운하 여행하고 돌아오기. 아니면은 투명 망토를 만들어서 투명 인간이 되어보기. 자, 이거는 H.G. 웰스의 Invisible Man이라는 소설의 표지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과연 수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가능이란 무엇일까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불가능은 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것을 지칭하기도 해요. 할 수 없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3을 2로 나누기.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뭐 1.5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3을 2로 나누는 그런 정수를 찾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수학 구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훨씬 어려워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A3승 더하기 B3승이 C3승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 ABC 찾기. 자,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자, 이거는 오일러가 18세기에 증명을 했고요. 이거는 페르마 마지막 정리라는 형태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들, 수학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바탕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라파엘로가 16세기에 그린 아테네 학파라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자들,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고요. 각각의 시대에 유명했던 분들, 큰 영향을 미쳤던 분들을 모아놨어요. 여기에는 많은 수학자, 철학자들이 나오는데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BC 5세기, 4세기에 걸출한 철학자였죠. 그리고 유클리드가 오른쪽 아래에서 컴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계세요. BC 3세기의 수학자시죠.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등으로 잘 알려진 분들이 또 역시 나오고요. 히파티아라는 기원 후 4세기에 뛰어난 정수론 학자, 그리고 원뿔곡선 전문가, 기하학자였는데요. 히파티아의 얼굴도 나옵니다. 자, 이 수학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물론 수학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피라미드도 짓고, 나일강의 범람도 막고, 위대하고 굉장히 복잡한 건축을 혹은 토목공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수학이라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특히 고대 그리스로부터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주율 파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주율 파이를 알고 계시나요? 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란 원을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라고 상상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걔를 정확하게 한 바퀴 굴려요. 그러니까 이 별이 다시 별표치 모양으로 돌아오도록 한 바퀴 굴렸을 때 이 길이 만약 지름이 1이었다면 이 가로 길이가 바로 원주율 파이가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한 바퀴 한 바퀴 굴려가지고 한번 재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 파이라는 수는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수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고 사실 무리수라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수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컴파스로 원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공중에 원을 그려볼 수가 있지만 그 원은 완벽한 원이 아니죠. 현미경으로 천배, 만배 확대해 보면은 굉장히 삐뚤빼뚤하고 그리고 사실 선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점들이 찍혀 있는 그런 모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도형이라든지 완벽하게 보이는 기계를 가지고 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뿐이죠. 그러면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원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 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정12면체, 이 플라톤이 알고 있었던 이런 정다면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의 대답은 그들이 추상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절대로 물질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시공간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원, 완벽한 다면체, 완벽하게 골고든 직선, 이런 수학적인 대상은 시공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순수히 추상적인 이런 파이라는 수 혹은 뭐 복수수 혹은 사원수, 그런 것들은 시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식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얘기하기에도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수학적인 대상이라는 건 각 사람 속에 포함된 것이냐,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수학도 사라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라톤의 대답은 그들은 사람의 마음, 인식도 아니고 시공간도 아니고 제3의 영역인 추상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벽을 평생 바라보고 산 그런 죄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수인데 목과 발이 묶여 있어서 벽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고 아름다운 그런 추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빛 혹은 불이 있어서 그 추상의 그림자가 벽에 비칠 때 이 죄수들, 우리들은 볼 수가 있고 현실로 자각을 하지만 그 그림자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추상은 존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제3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대답이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수학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그래서 플라톤은 작도라는 것이 그런 이데아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도라는 것은 눈금이 없는 자와 컴파스 이 두 개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눈금이 없는 끝없이 뻗은 자가 있다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또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루는 것이 추상의 영역에 속하는 수학적인 대상, 기하학적인 대상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생뚱맞게 느껴지지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생각 방법이에요. 자, 이 자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이 두 개의 점을 잇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컴퍼스가 있으니까 두 개의 점이 있으면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과 점과 여러 가지 작도를 해서 생기는 대상들의 교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고 혼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이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작도의 전통이고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기하학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쉽지 않아 보였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의 이등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얘를 이등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돼요. 뭘 하냐면 각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요. 반지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원과의 교점을 그려요. 물론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컴퍼스니까.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좀 달라 보이죠. 그리고 이 새로 생긴 두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두 개 그려요. 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두 개 그리고, 자, 물론 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새로 생긴 교점 두 개를 이어줬을 때 바로 주어진 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주어진 이 노란 두 선분의 각을 정확하게 둘로 나누는 그런 반직선을 이 파란 반직선이 실제로 이뤄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각의 이등분, 알미의 각, 그죠? 뭐 꼭 90도나 60도가 아니고 아주 신기한 각이 주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이등분은 작도로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여러 가지 작도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작도할 수 있을까? 저런 것도 작도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각의 3등분 문제예요. 이 외에도 뭐 주어진 정사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는 원 그리기, 혹은 이런 정육면체의 재단이 주어졌을 때, 뭐 제사 지내는 재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부피를 정확히, 그것의 부피보다 정확히 2배가 되는 그런 새로운 재단 만들기. 자, 그런 작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의 3등분 문제가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데요.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서술하기 쉬워서, 뭐냐면 각이 있으면, 임의의 각이 있을 때 그것을 동일한 3개의 각으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자, 이 각의 3등분 문제를 다루려면 결국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모든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자, 그릴 수 있는 모든 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를 가지고 혹은 컴퍼스를 가지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막 혼합하고 뭐 만나는 애들 만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1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단위 길이. 자, 단위 길이 1이 주어졌을 때 이 1로 시작해서 원도 그리고 직선도 그리고 각의 이등분도 하고 뭐 정삼각형도 만들고 별의별 일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수들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뭐 A라는 길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B라는 길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컴퍼스로 옮기고 나면 A 플러스 B라는 길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루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수가 있었으면, 자, 하트라고 그럽시다.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를. A가 있었으면은 루트 A도 만들 수가 있어요. 루트 A를 어떻게 그리죠? 자, A라는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a라는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간단한 연수 문제인데 1이라는 길이를 그리고 이렇게 생긴 a 플러스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반원을 그려요. 그리고 아까 1이라는 길이를 그린 점에서 수직으로 수선을 만들고 나면 새로 생긴 길이가 바로 루트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연습 문제예요. 닮음을 이용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하면은 1로 시작해서 뭐 1, 2, 3, 4, 5, 6, 7, 8, 9, 10 그런 수들을 다 그릴 수가 있고요. 걔네들의 곱셈, 나눗셈, 뺄셈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유리수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2, 3, 4, 3분의 2, 7분의 5 등등등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루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 루트를 반복해서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4 루트 7 더하기 이런 수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수들의 모임을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하트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 이 하트의 각의 3등분에 해당하는 수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을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거는 피에르 방첼이라는 사람의 정리, 19세기의 정리인데요. 코사인 20도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1이라는 수에서 시작을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루트들을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아무리 100만 번, 1000만 번 반복하더라도 코사인 20도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코사인 20도가 뭐죠? 코사인 20도라는 거는 밑변의 길이가 1인 그리고 하나의 각도가 20도인 직각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바로 코사인 20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20도를 도저히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피에르 방체의 정리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60도는 3등분할 수 없다는 것이 피에르 방체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각의 3등분이 항상 가능하냐라는 2000년 된 질문에 대해서 피에르 방체는 2000년 만에 그렇지 않다. 물론 각의 3등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뭐 180도 같은 경우에는 3등분 가능하고 뭐 90도도 3등분 가능해요. 하지만 60도는 3등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60도라는 것은 20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60도는 3등분 할 수 없다는 게 피에르 방체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각의 3등분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이 작도 가능한 수라는 것을 만든 것이 큰 아이디어였죠. 그러니까 작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컴퍼스와 자를 가지고 별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컴퍼스를 뭐 자에서 미끌어내리면서 그런 추상적으로 그 신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너무 어렵고 어떤 때는 철학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불가능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수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해서 탈신비화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게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그리고 익숙한 수학적인 구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게 바로 작도 가능수라는 구조였고 그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그릴 수 없는 수를 증명을 하고 따라서 60도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 체라는 아이디어예요. 체. 자, 체는 영어로는 field라고 하고요. 자, 우리의 이 하트라는 대상이 바로 그 체였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 닫혀 있는 그런 집합. 거기다가 어떤 구조가 좀 더 있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루트로도 역시 갈 수 없는 것들. 자, 이런 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더욱더 놀라운 수학적인 발전으로 연결되었어요. 그 작도 불가능만큼이나 유명했던 문제는 뭐냐면 근해 공식을 찾는 문제였어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뭐 2a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뭐 그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존재해요. 자,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찾아내었어요. 4차 방정식도 더욱더 복잡하지만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5차 방정식부터는 사람들이 근해 공식을 도저히 찾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x 5제곱 빼기 x 빼기 1 이퀄 0. 자, 이것의 해를 근해 공식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0를 어떤 아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같은 그런 덧셈 뺄셈 나눗셈 제곱근 그런 걸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얘를 뭐 2분의 1 더하기 뭐 세제곱근에 3 더하기 4 나누기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감승제와 제곱근들로 뭐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 어차피 개수들이 다 1-1들이니까 자연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감승제와 n제곱근,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등등등의 조합을 뭐 100만 번, 1000만 번, 10억 번 해서 이 x0라는 해를 표현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만약 근해 공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개수가 주어지면은 걔네들을 몇 제곱근을 해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이런 1에서 x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19세기에 찾아낸 것은 그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두 사람에 의해서 풀렸는데 제일 먼저 증명한 거는 아벨 그리고 또 약간 불완전한 증명이 루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풀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강력한 이론으로 만든 것은 에바리스트 갈루아라는 수학자예요. 이분은 이 5차 이상의 방정식이 근해 공식으로 어떤 데는 풀릴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 x의 5제곱이 1이다. 뭐 이런 거는 뭐 풀 수가 있어요. 근해 공식으로. 뭐 x의 세제곱이 뭐 2다. 이런 거는 아주 쉬운 건 풀 수가 있지만 세제곱은 아까 얘기했고 뭐 8제곱이 2다. 이런 건 풀 수 있지만 5차 이상의 방정식이 근해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때는 풀릴 수 있고 어떤 때는 풀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해가 이 가감승제와 여러 가지 제곱근들로 표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낸 분이 이 갈루아예요. 이분이 16살 때 그런 걸 증명을 했다고 해요. 자, 그 생물 연도를 보시면은 이분이 안타깝게도 21살에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지 석연치 않은, 뭐 일부는 좀 더 낭만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결투를 신청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석연치는 않고요. 그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에바리스트 갈루아라는 분이 21살에 결투로 죽었어요. 이분이 어떤 연유에서든 굉장히 다혈질적이었던 분이고 정의감이 강했던 분이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21살에 어떤 연유에서건 결투를 신청했고 그 결투 전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전부 모두 최대한 편지에 적어서 자신의 친한 친구한테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성급하게 적어내려간 이 편지의 내용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거라고 마치 예언처럼 써 넣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갈루아가 만든 그리고 그 편지에서 제안한 이론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의 핵심적인 그런 이론이 되고 있어요. 자, 특히 헐먼 바일이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자, 이 헐먼 바일은 이 갈루아의 마지막 편지에 대해서 인류 문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참신한 내용이 적혀 있는 글이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것들, 작도 불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탐구는 탈신비화를 거쳐서 수학적으로 그 수학적인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고 풀 수 없는 방정식 그리고 갈루아 이론이라는 더 깊이 있는 이론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수학자들의 탐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이 바탕 화면은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은 우주의 사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있고 진리이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간단한 사실, 일기예보라든지 역사적 사건, 이런 것은 안다와 모른다의 구별이 분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관념, 개념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수학에서는 그리스 시대부터의 전통이 그 안다는 것이 논리를 통해 추론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분은 아까 그림에도 나왔던 그림의 중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이라는 6권의 여러 가지 책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오르가논이라는 6권에 달하는 책에서 형식 논리학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 추론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놓으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서구 문명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지대하고 아주 핵심적이에요. 에마뉴엘 칸트는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 책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완벽한 학문, 정말 완벽이 있다면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전통은 그리스 수학 그리고 현대 문명, 현대 수학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클리드는 원론이라는 대략 13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기하학책인데요. 수학책인데요. 여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논리와 추론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굉장히 많은 지식을 놀랍게도 단 5개의 공리라고 부르는 그런 명제로부터 다 추론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클리드는 당시에 이미 굉장히 많은 기하학적인 지식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각자 독립된 그런 지식의 편린들이 아니라 딱 5개의 공리만 가정을 하고 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추론의 규칙에 의해서 수많은 13권에 달하는 그보다 더 많은 수학적인 모든 지식들을 다 추론해낼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 5개의 공리를 찾은 과정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무에서 유를 찾은 그런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도 역시 2000년 넘게 지금도 수학 교과서의 기본을 이루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론이라는 것은 공리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런 공리에 해당하는 명제들이 있고요. 걔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론의 규칙, 예를 들어서 A면 B고 B면 C라는 게 주어지면 A면 C가 된다.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론의 규칙들이 있어요. 배중률이라고 해서 어떤 명제와 명제의 부정 둘 중에 둘 다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런 명제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의 규칙을 이용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형식 논리학 혹은 수학의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명제는 굉장히 어려운 걸 수도 있고 혹은 1 더하기 1은 2이다. 그런 명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편의상 증명의 나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 유클리드의 공리일 수도 있고 혹은 현대 수학에서 다루는 공리계일 수도 있어요. 체르멜로 프랭케이 공리계라고 부르는 현대 수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사용하는 그런 공리계일 수도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그런 공리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든지 푸앙카레 추측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증명을 하는 게 바로 수학의 게임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리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 공리계, 19세기, 20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공리계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칸토어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의해서 이런 공리계에서 우리의 직관에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공리계를 그냥 믿고 써도 될까? 그런 약간의 의문들이 점점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순에 대한 걱정이에요. 모순이라는 것은 공리계에 모순이 있다는 건 뭐냐면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증명의 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해요.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데 걱정은 뭐냐면 어떤 명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2와 그 명제의 부정,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가 둘 다 증명되어 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모순에 대한 걱정이에요. 에이, 그럴 리가 어딨어라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이라도 공리계를 수학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성공적으로 이용한 그런 공리계 말고 대충 만들면은 모순은 얼마든지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공리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그 공리계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만을 이용해서 추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명제 P와 그죠? 어떤 명제 P의 부정으로 가는 증명의 나무가 그런 증명의 나무 두 개가 있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걱정은 뭐냐면 과연 모든 수학적인 명제는 증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희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가 생각했던 그런 공리계에서 다섯 번째 공리가 평행선 공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평행선 공리를 나머지 네 개의 공리로부터 증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들은 2000년이 걸려서 풀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작도 불가능성 문제, 근해 공식 문제, 이런 것들, 혹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그런 것들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쉽게 걸려요. 그러고도 풀리지 않는, 그러다 겨우 풀리는, 혹은 여전히 안 풀려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모든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인가?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계에서 시작해서 추론해서 결론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도 어떤 명제 P 혹은 그 명제의 부정으로는 절대의 증명의 나무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걱정이죠. 어떤 명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공리계로는 절대로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다. 라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칸토어가 낸 몇 가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들을 진짜 풀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초 수학계의 폭탄처럼 떨어진 놀라운 내용은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예요. 그러니까 쿠르트 gödel이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했는데 그 제일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수학 체계에는 정말로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인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체계에서 아무리 증명을 많이 하더라도 어떤 명제 P와 그의 부정이 있어서 P로 가는 증명의 나무도 절대 없고 P의 부정으로 가는 증명의 나무도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학 체계라는 말을 물론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완전성, gödel의 완전성 정리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모든 명제들을 다 증명 혹은 반증이 가능하고 모순이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클리드 기하학 그런 것들은 완전한 체계예요. 하지만 gödel이 말한 의미 있는 수학 체계는 뭐냐면 모순이 없을 것. 일단 모순이 있는 수학 체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모순이 있는 순간 그 수학 체계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이 없을 것, 그리고 효율적일 것. 효율적이라는 것은 증명을 주면은 기계가 그 증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형식적인 논리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점프가 없이 기계가 차근차근 얘와 이런 공리와 저런 공리를 합쳐서 뭐가 나오고 어떤 추론의 규칙을 쓰고 그걸 기계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해야 돼요. 강력하다는 것은 적어도 자연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공리계여야 돼요. 유클리드의 공리계 아까 얘기했던 것은 자연수를 다루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연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공리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공리계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제2 불완전성 정리에서 gödel은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를 만들어내었어요. 증명할 수 없는 명제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주어진 수학 체계에 모순이 없다는 것은 증명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정을 해봐요. 가정으로 어떤 좋은 수학체가 주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순이 없고 기계가 판단할 수 있고 강력한 수학체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순이 없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체계의 추론의 규칙과 공리들만을 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체계에는 진짜 모순이 없어라고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질 때부터 모순이 없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수학체계, 수학자들이 아까 쓰는 수학체계를 체르멜로 프랭켈의 수학체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학자들이 매일 쓰는 이 수학체계에 모순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수학체계로는 증명 불가능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선 새로운 공리를 넣어야 되고 새로운 공리를 넣어서 만들어낸 그 더 큰 공리체계가 또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또 불가능해요. 또 뭐 새로운 공리체계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순이라는 것은 명제와 명제의 부정, 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수학 체계가 모순이 없다면. 자, 이 얘기를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수학 체계를 써요. 뭐라고 부르건 그냥 현대 수학 체계라고 부릅시다. 현대 수학 체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요. 달나라에도 가고 우주왕복선도 만들고 현미경도 전파 현미경도 만들고 그죠? 무슨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요. 컴퓨터도 만들고 너무너무 빠른 컴퓨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이 수학을 이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이 현대 수학 체계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는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학 체계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1 더하기 1이 3이면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현대 수학 체계에서 얘네 공리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느 날 어떤 수학자가 나는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도 증명해내었어.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는 뭐 쉽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도 증명해내었어. 라는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수학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자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1 더하기 3을 증명할 수 없다.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라는 그 명제,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명제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궤델의 제2불완전성 정리 혹은 제1불완전성 정리의 한 예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3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거의 틀림없이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1 더하기 1이 3은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이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명제는 1 더하기 1 이퀄 3이라는 명제로 가는 증명의 나무를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명제는 우리의 수학 체계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궤델 자신은 이 불완전성 정리의 의미가 인간 인식의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인간의 수학적인 사고방식에 혹은 인간의 인식체계의 어떤 경계를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기계보다 왜 위대한지, 인간은 직관을 통해서 수학적인 지식을 알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증명의 나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명제들의 모음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의 위대함, 기계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보이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한 컴퓨터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빨라지고 많은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컴퓨터가
컴퓨터가 빨라지기 전에 또 사람들은 컴퓨터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계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었고 그게 현대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컴퓨터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이 주어지면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n에다가 어떤 인풋이 들어와요. 뭐 n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n에다가 3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 n에다가 2를 늘려줘요. 그럼 n이 5가 되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n이 5인데 n이 짝수냐고 물어봐요. 아니죠? 아니면 이거는 전원을 끄는 표기예요. 답 멈춰버려요. 자, 이거를 컴퓨터 과학자들은 halt라고 불러요. 멈추는 것. 자, 이게 프로그램 1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라는 것은 주어진 알고리즘에 대해서 유한한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과학에서 유명했던 정지 문제란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 h를 찾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뭐냐면 프로그램과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게 언젠가는 종료되면은 halt라는 대답을 내고 영원히 종료되지 않으면 loop이라는 대답을 출력하는 그런 기계 그런 함수 h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정지 문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종료되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컴퓨터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짰어요. 요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라인에 달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 주어진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과 인풋이 주어졌을 때 영원히 돌아가면 어떡하나? 출력을 내지 않고. 그러면 그런 걸 버그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 판단해주면 어떨까?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영원히 돌아갈지 아니면 언젠가는 멈추게 될지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판단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정지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n이 2로 시작을 해요. n이 2로 시작을 해서 n을 2만큼 늘려줘요. 그러면 n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n을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자, 4는 뭐죠? 2 더하기 2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yes 라는 브랜치를 따라가요. 전 단계가 돼요. 그럼 뭐가 되죠? 4였으니까 이제 n이 6이 되겠죠? 4 더하기 2는 6. 자, 6은 두 개의 소수 합인가요? 예, 그쵸? 3 더하기 3이죠? 그래서 yes니까 또 브랜치를 가요. 그럼 8이 되죠? 8은 뭐죠? 8은 3 더하기 5예요. 역시 두 개의 소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한히 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프로그램 2라고 부를게요. 이 프로그램 2가 무한히 돌아갈 수 있는지가 사실은 골드바흐의 추측이라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리고 풀이가 요원한 그런 수학이 유명한 추측이에요.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인풋은 2예요. 혹은 인풋이 그냥 없었다고 봐도 돼요. 이 프로그램 2가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은 어떤 짝수 n을 두 개의 소수로 표현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쓸 수 없는 이보다 큰 짝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죠? 그게 바로 이 초록색 no branch로 가기 위한 조건이죠. 그 no branch로 갔다는 것은 골드바흐 추측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는 것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것을 대신해 줄 컴퓨터가 있으면 어떨까? 물론 컴퓨터의 러닝 타임은 길을 수도 있어요. 10만 년, 10억 년, 5천억 년, 10조 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먼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존재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정지한다면 그 정지함을 언젠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말장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정지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돌리면 정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요. 10년을 돌려요. 그래서 언젠간 정지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정지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지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그 프로그램을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언젠가 멈춰요. 만약 멈추면 우리는 멈췄다는 것을 판별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만약 무한 루프에 빠진다면은 그렇게 돌려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멈췄다고 루프에 빠졌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10년 대신 11년에 멈출 수도 있으니까. 1000년을 기다렸는데 안 멈췄다고 해서 1010년에 멈출 수는 있잖아요. 그 무한 루프에 빠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무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괴델의 정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괴델의 정리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명제가 증명 가능하다면 그 증명을 기계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프린터가 글자를 찍어요. 이 세상 모든 글자를 찍어요. 첫째 날은 A, 둘째 날은 뭐 A를 찍었다, B를 찍었다, C를 찍었다가 뭐 나중엔 수학기호 1도 찍고 수학기호 2도 찍고 그러다 보면은 한 뭐 수십만 년 지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프린트에 정확하게 나오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천만 년을 또 기다리면은 어쩌면 프린터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증명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의 수학 체계는 효율적인 수학 체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원고가 여러분한테 주어지면은 이 원고가 맞는 증명인지 틀린지는 기계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약 증명이 어떤 명제가 있는데 골드바우 추측 같은 명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골드바우 추측이 증명 가능하다면 기계가 이렇게 하나 둘씩 모든 글자를 찍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골드바우 추측의 증명도 찍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증명 가능하면은 그 증명을 기계가 찾을 수 있고 따라서 그 증명 가능함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명제가 증명 불가능하다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어떻게 기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계산 가능성, 계산 불가능성에 대해서 알론조 철치와 앨런 튜링이라는 이 뛰어난 컴퓨터 과학자 두 분은 정지 문제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주어진 프로그램이 영원히 도는지 혹은 멈추는지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추측, 아무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그런 추측들을 컴퓨터가 다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죠. 사람보다 뛰어난 컴퓨터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수학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는, 그런 기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지 문제라고 부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입력이 주어지면은 그것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지 혹은 빠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계는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 증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어떤 신비한 대상을 다루는 수학적인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홀팅 문제이기 때문에 H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기계 혹은 프로그램 H가 있어서 프로그램과 입력이 주어지면은 멈추는지, 무한 루프에 빠지는지, 영원히 도는지 판단하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처치와 튜링의 증명은 뭐냐면 그런 H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P를 만들어줘요. 있다면 홀팅 문제를 푸는 기계가 없다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인데 만약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P를 만들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HNN과
HAPN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뭐 프로그램, 입력 이런 것들은 모두 수예요.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1700만 라인짜리 프로그램,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자연수예요. 왜냐하면 그 1700만 라인을 이진수로 표현하고 나면 100, 100, 100,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나면은 결국 굉장히 큰 자연수 하나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큰 뭐 성경책 아니면은 죄와 벌 같은 긴 소설 그런 것도 실은 컴퓨터에서 단 하나의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프로그램이건 입력이건 기계건 단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H로부터 P를 잘 만들어내어서 H112, HP1가 다르도록.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죠? 프로그램 1에 대해서 입력 1이 주어지면은 왼쪽이 멈추면 오른쪽은 무한 루프, 왼쪽이 무한 루프면 오른쪽은 멈춤이도록 하고 2,2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h p,2가 되도록 h 3,3은 h p,3이 되도록 p를 잡아줘요. 3이라는 프로그램에 3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값, 멈춤인지 무한 루프인지 그 값이 p라는 프로그램에 3이라는 입력을 넣어줄 때의 값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멈추면 하나가 무한 루프, 하나가 무한 루프면 하나가 멈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냐면 P는 절대로 1번 프로그램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H11이 P1가 다르니까 P가 1이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겠죠. P는 2일 수도 없어요. 왜냐면 P가 2라면 둘째 줄이 등호여야 되죠. 부등호가 아니고. P는 3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P는 어떠한 자연수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수라고 했으니까 P가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증명이 끝나요. 무슨 얘기죠? H에서 H가 만약 있다면 P가 있어야 되는데 그 P의 성질을 보면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기 때문에 P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H가 있으면 P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에 모순이 되니까 H는 없어야 돼요. 그게 증명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칸토어 19세기 수학의 대각론법이라고 불러요. 이 대각론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증명한 계산 불가능성 혹은 알 수 없는 것들 증명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었어요. 그 어떤 프로그램 H가 있다면 좋은 프로그램 P를 만들어서 이런 모순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H에서 P를 만드는 것. 자, 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H에서 P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n을 프로그램으로 보고 또 입력으로 봐서 HNN이 만약 멈춤, n이라는 프로그램에 n이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멈춤이라면 우리는 pn이 무한 루프에 가도록 p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h가 만약 컴퓨터라면은 이렇게 p equal n은 무한 루프다. 또 역시 컴퓨터예요. 왜냐면은 그 n이라는 hn이 멈춤인 경우 pn은 무한 루프로 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p라는 것은 loop forever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if h and n이 hold 그 if문을 판단하는 것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h가 기계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if문을 판단하는 것도 기계가 할 수 있고 그 기계가 판단을 하는 순간 pn이 루프에 빠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그래서 hpn은 그럼 루프가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pn이 무한 루프에 빠졌으니까 h라는 기계의 정의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hn이 루프인 경우 그러니까 n이라는 프로그램에 n이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이게 무한히 돈다면 pn이 어떤 값을 가지도록 해요. 뭐 3이어도 되고 10만, 뭐 1000 아무거나 줘요. 그러면은 hpn은 멈춤이에요. p라는 프로그램에 n이라는 입력이 왔을 때 멈추게 되죠. 자,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hn는 항상
HPN과 달라지게 돼요. 하나가 홀트면 다른 하나는 루프, 하나가 루프면 다른 하나는 홀트가 되니까 달라지게 되어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프로그램 P를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정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정지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대각론법 아이디어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정수방정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수학자는 다비드 힐베르트라는 독일의 수학자고요. 이분이 1900년도 제1회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23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자, 앞으로 10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좀 더 노력하고 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음 세기 수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23개의 미해결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10번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주어진 방정식에 정수해가 있는지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3. 이것에 정수해가 있을까요? 이거는 쉽게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x에다가 0, 1, y에다 0, 1 넣어보면 없고 x나 y가 2보다 커거나 같아지면은 3보다 무조건 좌변이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정수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쉽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일러는 1760년도에 x3승 더하기 y3승 이퀄 z3승 이라는 정수방정식은 절대로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사실. 부커, 서덜랜드 이 두 분은 작년에 바로 2019년도에 x세제곱, y세제곱, g세제곱의 합이 42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두 가지의 방정식에는 해가 없고요. 이 부커 서덜랜드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g세제곱의 이퀄 42라는 방정식의 해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찾았어요. 그 밖에도 뭐 42를 바꿔가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은 앤드류 와일즈와 리처드 테일러가 94년도에 보였듯이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이퀄 z의 n제곱이 된다는 방정식은 n이 3 이상이면은 절대로 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이 정수해를 가지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있다면 그것은 기계가 판별 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이 42 이런 건 해가 있어요. 어떻게 찾죠? 그냥 넣는 거예요. x에다가 1, 2, 3, 4, y 1, 2, 3, 4, z에다 1, 2, 3, 4 뭐 경우가 엄청나게 많지만 언젠가는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을 넘어가다 보면은 해가 있다면 언젠가는 찾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해를 아무리 오랜 기간, 우주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지나더라도 찾을 수 없다는 노라는 대답은 기계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는. 그냥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그러면은 기계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이 다비드 힐베르트의 10번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기계도 정수방정식해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홀팅 문제를 정지 문제를 다시 사용해요. 정지 문제를 이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어떤 자연수 집합 S가 존재하여서 주어진 수, 예를 들어서 뭐 3700만 27 주어진 수가 그 집합 S에 들어가는 건 판별 가능해요. 정지 문제처럼. 하지만 주어진 자연수가 그 집합 S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기계가 판별 불가능해요. 운 좋게 몇 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반드시 자연수가 S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별하는 기계는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정확하게 홀팅 문제예요. 모든 프로그램도 역시 수라고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멈추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프로그램인지 항상 판별하는 것. S가 예를 들어서 멈추는 프로그램이고 멈추는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S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것을 기계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티아세비치는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n이 S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이 각각의 자연수마다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 n이 S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이 그 PNX라고 부르는 n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정수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런 방정식 PN을 찾았어요. 수학적으로 구성했어요. 건설했어요. 그래서 n이 S에 들어갈 때만
이 pnx equal 0이라는 정수 방정식이 정수회를 가지기 때문에 이 pnx equal 0이 정수회를 가진다는 것을 만약 판별할 수 있다면 n이 S에 들어간다는 것도 판별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정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칸토, gödel, 튜링 등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결국은 대각론법을 이용해서 정수 방정식의 존재성은 판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불가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계 3등분, 수학의 무모순성, 전지전능한 컴퓨터, 그리고 힐버트의 정수의 존재성 문제. 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수많은 수학의 불가능성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학자들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인데 익숙하고 잘 정의된 수학적인 대상과 구조의 연관지음으로써 풀 수가 있었어요. 작도 불가능성, 가계 3등분 문제 같은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수의 구조, 잘 정의된 체라고 부르는 잘 정의된 구조와 연관지었고요. 수학의 무모순성이라는 것도 어떤 가만히 어느 순간 선문답이나 그런 고차원적인 철학으로 적어낸 그런 직관적인 에세이가 아니고 열심히 연습장에 많은 계산과 고정점이라고 불리는 수학의 어떤 구조, 대상을 이용해서 풀어낸 그런 순수한 수학적인 결과예요. 전지 홀팅 문제도 그렇고 정수의 존재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가능성들이 많은 수학적인 구조, 잘 정의된 수학적인 대상과 구조와 수많은 계산들 그리고 인간의 노력들을 통해서 탈신비화를 거쳐서 얻어낸 결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불가능의 영역 혹은 하기 너무 어렵다는 불가능이 아니라 실은 잘 정의된 수학적인 대상의 성질의 또 다른 표현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